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올해 고물가와 경기 불황, 또 여름철 폭우 등의 악재가 많은 사람들의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에서는 그간의 부진을 털어내기 위해 추석 특수에 대한 기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의 경기 전망지수라는 통계로도 나타나는데요.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 9월 이후의 경기 기대감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석을 앞두고 요즘 국제 유가가 오르고 후쿠시마 오염수 여파 등의 악재들도 작용하고 있다 보니 일각에선 기대만큼의 특수를 누리긴 어렵다, 장사가 여전히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7일까지 농축수산물의 물가 안정을 위한 행사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을 구입하고 구매 영수증을 시장 내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요,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에서 4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고 하는데요. 145개 전통시장이 이 행사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 추석 성수품이나 선물거리 준비하실 때 전통시장 이용하시고 이런 혜택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전통시장에 가면요, 젊고 힙한 분위기도 느낄 수 있다는데 모처럼 나들이 삼아 구경 가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9월 22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지붕작업 추락위험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뉴스의 내용들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또 늘 푸른 지구 시간에는 기후변화 문제로 멸종위기에 처한 뽀로로와 친구들에 대한 소식 살펴보고요. 골목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늘 위기라고 하는 전통시장의 최근 변화와 그 속에 주목해볼 만한 기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연기된 아시안게임이 내일 개막하죠. 10월 8일까지 열리는데요. 대회 사상 최다 선수인 45개국 12,500명이 참가해서 총 40개 종목에서 481개의 금메달을 두고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39개 종목에 선수단 1,140여 명을 파견했는데요. 문제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중국의 도시는 어디일까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팩트체크의 주제가 당신의 발밑을 노리는 지붕이라고요. 근데 지붕은 네.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건데 어떤 내용이죠?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지붕 작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붕이 무너지거나 지붕에서 미끄러져서 추락을 하면서 목숨을 잃는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지붕 작업 추락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건설 현장 지붕공사 사망사고가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기간은 9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고용부는 지붕공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는데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건설 현장 지붕공사 사고 사망자는 125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43.2%가 가을철에 몰려 있고요. 장마와 집중호우가 끝나고 지붕 부수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지붕 공사 사망 사고는 주로 축사, 공장, 창고 등에서 하루나 이틀 동안 진행되는 소규모 초단기 공사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불시 감독이나 점검은 사실상 어렵죠. 때문에 산업안전당국은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안전의식 및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만 지붕 공사를 하다 숨진 분이 125명이 된다니까 굉장히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지 유형을 좀 알려주세요. 먼저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네. 올해 들어 8월까지 건설업에서 지붕공사 중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는 20건에 이릅니다. 올해만요. 지난 6월 경기도 김포시 소재 공장 지붕 판넬 설치 작업 중에 판넬이 미끄러지면서 작업자가 판넬과 함께 8.2m 높이 아래로 추락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전날 및 당일에 비가 내려서 지붕 판넬 마감재인 강판 위에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운 상태였는데요.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 등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던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같은 달 강원도 평창군 소재 축사 지붕 교체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 준비 중인 작업자가 밟고 있던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4.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축사는 지은 지 20년이 넘었고요. 채광창은 햇빛과 비바람을 맞아서 굉장히 약해졌던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충격이나 무게가 가해지면 쉽게 파손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노후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폭 30cm 이상의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이게 어렵다면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해서 추락을 방지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런 안전 조치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장이나 축사 이런 것 외에도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곳에서도 지붕 추락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예, 지난 6월 강원도 홍천군 소재 한 리조트에서는 캐노피 보수 공사 현장에서 유리돔 접합부의 틈새 메우기 작업, 코킹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업을 하던 중에 작업자가 밟고 있던 유리가 깨지면서 6.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대 부착 설비는 설치돼 있었지만 이걸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안전대를 부착 설비에 걸고 작업을 했다면 귀중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 건데요. 작업 장소 아래쪽으로 추락 방호망을 설치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높이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업하기 전에 안전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에 아파트나 주택에서 각종 보수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철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락 사고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산업재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이유가 뭘까요? 이게 후진국에서만 추락 사고가 일어나는 건 아닌데요. 네. 이 추락 방지용 그물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 안전대 이런 걸 설치해서 이용하기만 하면 이 추락 사고는 대부분 막을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후진국형 산업재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높은 곳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바닥에 부딪히는 충격으로 인해서 숨지는 것이거든요.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기만 하면 추락 사망 사고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방지 장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거고요. 정부도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산재 예방에 힘을 쏟으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추락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 업종 기준 2001년 408명이었던 추락 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351명으로 소폭 감소에 그쳤습니다. 건설업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같은 기간 286명에서 248명으로 약간 줄었을 뿐입니다. 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에서 살인사건으로 숨진 피해자는 243명입니다. 한 해 동안 일어나는 살인사건 사망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일하러 갔다가 추락사고로 숨지고 있는 것이죠. 그 미국 건설업 추락 사례를 조사해 보셨다고 들었어요. 미국은 네.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도 건설업 기준 연간 한 400명 정도가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었는데요. 높이를 가진 건축물을 지어 올리는 건설업의 특성상 높은 곳에서 작업할 일이 많고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일도 많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추락 사고의 위험이 다른 업종보다 큰 것이 사실입니다. 건설 회사와 건설 노동자 모두 안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근원적 이유이기도 하죠. 이런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초소규모 건설공사 기술지도 사업 이런 걸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문 건설업체 본사와 작업 현장을 방문해서 주요 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안전조치 사항을 지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 비용 지원 사업도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지붕 공사 중에 채광창 파손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추락 사고가 많기 때문입니다. 채광창 부분을 금속 재질의 그물 모양으로 제작한 안전덮개로 덮으면 파손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채광창 안전덮개를 구매하는 비용의 70%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붕 추락 사고를 예방하는 핵심 수칙은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 이거거든요. 높은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추락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서 항상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떨어질 가능성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지붕 밑에서 작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고소 작업대, 비계 등을 이용해서 지붕에 오르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떨어질 일도 그렇죠. 없잖아요. 네. 네. 꼭 올라가야 한다면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 난간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추락에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거죠. 경사가 있는 지붕에서 미끄러지면서 떨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붕 끝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면 작업자가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작업 위치 아래에 안전 그물인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면 설령 작업자가 떨어진다고 해도 그물에 걸리기 때문에 큰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붕에 작업 통로용 발판과 안전 덮개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슬레이트 지붕이나 흔히 우리 썬라이트나 스카이라이트라고 부르는 이 채광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굉장히 부서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네. 작업자가 약해진 부분을 밟고 구멍이 뚫리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비해서 작업 통로용 발판과 안전 덮개를 설치하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채광창 안전 덮개를 구매하는 비용의 70%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진짜 이거 활용해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 지붕 추락 사고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팩트 체크해 봤습니다.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어린이 애니메이션 뽀로로 아시죠? 거기 나오는 뽀로로는 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어린이들에게 아주 인기인데요. 근데 최근 뽀로로 이 펭귄 멸종이 심각하다는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에는요. 뽀로로와 친구들이 겪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남종영 기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뽀로로와 기후변화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예. 네. 재밌는 얘기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이 뽀로로는 2003년 11월부터 이 방송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주년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 우체국에서 20주년 기념 우표를 내기도 했고요. 또 30주년 특별파를 방송하기도 했는데 저도 아들과 함께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정확한 제목이 뽀롱뽀롱 뽀로로라고요. 뽀롱뽀롱 뽀로로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네. 뽀로로 나오고 북극곰 포비 나오고 공룡 크롱도 나오고 저는 왜 다 알고 있는 걸까요? 이 세대가 아닌데. 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그 뽀롱뽀롱 섬의 그 눈 덮인 마을에 모여 살죠. 네. 그리고 뽀로로는 주인공인 뽀로로인데 아주 모험심이 많은 펭귄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여자인 패티도 있고 걔도 펭귄이죠. 그리고 발명왕 사막여우 에디가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북극곰 포비 그리고
크롱은 공룡이고요. 그리고 마음이 상냥한 비버. 비버는 루피가 있습니다. 네. 비버는 루피죠. 예. 네. 예. 등장인물들이 사는 마을이 이렇게 눈이 덮여 있는데 이걸 보면 무대가 북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뽀로로가 펭귄이니까 남극? 어디가 맞는 건가요? 예. 주인공이 이제 뽀로로와 패티인데 얘네들이 펭귄이니까 무대가 이제 남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근데 북극곰 포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펭귄하고 북극곰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매니아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바로, 네. 예, 이 친구들이 사는 마을이 북극이냐 남극이냐. 물론 이제 눈 덮인 마을이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건 확실한데, 예, 저는 북극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뽀로로를 보면은 마을이 항상 눈에 덮여 있지만 얘네들이 뭐 소풍을 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침엽수 숲이 나옵니다. 오. 그렇다면 아마 이건 북극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북극은 그 바다인 그 북극해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와 아메리카 같은 육지들이 모여 사는 곳이거든요. 쉽게 네. 말해서 육지와 연결이 돼 있어요. 반면은 남극은 바다로 둘러싸여 고립된 하나의 대륙인데요. 네. 그 대륙에는 거대한 비가인 그 빙상으로 덮여 있죠. 그래서 나무가 없습니다. 남극에는 숲과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극에서 사는 동물은 사실은 없다고 보면 돼요. 대륙에서는요. 그냥 펭귄만 바다에 살다가 잠깐 육지에 올라오는 정도인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혹시 뽀로로가 펭귄인데 펭귄이 멸종위기여가지고 남극을 피해서 북극으로 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 너무 재밌습니다. 어른들이 이제 아이들 아이템을 가지고 노는 진지하게 토론하는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 펭귄이 진짜 멸종위기 상황 아주 심각한가요? 어떤가요? 아, 예. 그 사실은 펭귄이 그 18종이나 있습니다. 종이 많네요. 황제 펭귄, 네. 아델리 펭귄, 턱금 펭귄, 젠투 펭귄. 이렇게 18종이 있는데요. 사실은 종마다 멸종위기 상황이 좀 다릅니다. 남극에 사는 거는 18종 중에 6종 뿐이고 12종은 남아메리카나 남아프리카 같은 따뜻한 곳에서 살거든요. 그래요? 아, 전 예. 다 추운 데서 사는 줄 알았어요. 네, 사실은 뭐 따뜻한 곳에서도 삽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남극의 신사라고 부르는 그런 전형적인 이미지의 펭귄이 바로 이제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인데요. 가장 몸짓이 크고 멋지게 생겼죠. 근데 이 황제 펭귄은 기후변화의 위협을 크게 받아서 그만큼 과학자들이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몸집이 크고 멋있게 생겼는데 뭐 때문에 멸종 위기인가요? 예, 그 황제 펭귄의 어떤 생태적인 특성 때문인데요. 황제 펭귄은 얼음 바다, 그러니까 바다가 얼어야 됩니다. 얼음 바다 위에서 새끼를 키우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알을 품고 새끼를 낳고 부화를 시키고 이런데요. 반면에 아델리 펭귄이나 터크 펭귄은 뭐 땅에다가 둥지를 짓고 알을 품죠. 근데 황제 펭귄만 조금 이런 그 얼음 바다 위에서 이렇게 번식을 하는 특이한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 얼음바다의 어떤 안정성이 많이 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황제 펭귄은 엄마가 얼음바다 위에서 알을 품으면 그 사이에 그동안 아빠가 한참을 이제 걸어나가서 바다까지 가가지고 사냥해가지고 먹을 거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엄마 아빠가 서로 돌아가면서 이 일을 하는데요. 이 기후변화 때문에 어떤 기후의 안정성이 해쳐져가지고 갑자기 얼음바다가 너무 넓어질 수가 있어요. 이해는. 그러면은 사냥할 떠난 아빠 혹은 엄마가 그 여정이 길어지면서 위험한 순간을 만날 가능성이 커지고 가져오는 식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근데 또 어떤 해는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얼음바다가 갑자기 작아져요. 그러면은 황제 펭귄의 알 품는 서식지가 줄어들어서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그 바다 얼음이 아주 적당히 그리고 평균적으로 계속 형성이 돼야 합니다. 근데 기후변화는 이 적당히를 깨뜨리거든요. 그래서 황제 펭귄이 번식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 얼음의 면적이 기후변화 때문에 들쑥날쑥해진다. 예. 이건가요? 예,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바다 얼음의 면적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 농도가 늘어나면서 일반적으로 기온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다 얼음이 줄어드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남극 전체를 봤을 때 바다 얼음 면적이 현재로서는 좀 어느 정도 평형을 유지하고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문센이나 벨링하우젠처럼 줄어드는 곳이 있지만 또 로스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바다 얼음이 줄어들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시간이 지날수록 바다 얼음은 줄어들 것이다. 근데 이렇게 줄어들면 황제 펭귄이 알 품을 만한 곳이 당연히 줄어들겠네요. 예, 황제 펭귄이 남극 54개 서식지에서 25만 6천 쌍이 사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2019년에 과학자들이 위성 사진을 분석해가지고 이 숫자를 셌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미국의 우주올 해양연구소와 영국 남극조사단이 한 학술지 논문을 내는데요. 현재 추세대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2050년에는 황제 펭귄 서식지 70%가 사라지고요. 2100년에는 황제 펭귄 98%가 서식지를 잃어서 멸종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일부 지역에서는 멸종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2015년 우리가 파리 기후 협정을 맺었잖아요. 네. 그래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치를 한 1.5도에서 2도 밑으로 이제 잡아두기로 했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한다면은 남극의 로스해하고 웨델에 있는 황제 펭귄은 멸종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죠. 네. 그 뽀로로에서 포비가 나오잖아요. 이게 북극곰이잖아요. 근데 이 북극곰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동물 아닙니까? 예, 펭귄보다 사실은 북극곰이 가장 급하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극은 정중앙에 그 바다를 두고 여러 대륙이 모여있는 모양인데요. 북극곰은 육지와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동물입니다. 사냥할 때는 바다 얼음으로 나가가지고 바다가 나오면은 수영하고 다시 얼음이 있으면 걷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인 물범을 사냥해서 먹고 사는데요. 근데 그 지구온난화 때문에 바다 얼음이 줄어들면 북극곰이 아무래도 수영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 아무리 천하의 수영 선수라도 수영을 많이 하면 지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몸이 피곤해지고 허약해지고 그래서 사냥 성공률도 떨어집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계속 북극곰의 체질량 지수를 측정했는데요. 우리가 그 하는 건강검진할 때 BMI 지수 측정해서 비만이다 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똑같이 북극곰에 했더니 계속 마르고 있어요. 너무 심하게 체지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예. 현재 북극곰의 개체 수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예,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에 북극곰 전문가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 최고의 북극곰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북극에 약 19개의 북극곰 개체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최소 2만 2천 마리에서 최대 한 3만 마리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이 북극곰 개체 수와 기후변화에 따른 바다얼음 면적 같은 각종 변수를 넣어서 미래에 북극곰 개체 수가 얼마가 될지 예측을 했는데요. 이런 모델에 따라서 아주 약간 감소할 거라는 결과도 있고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결과도 있는데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2050년쯤에 북극곰 개체 수가 30% 이상 줄어들 확률이 약 71%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또 발명가 에디, 사막여우고 루피는 댐을 짓고 사는 비버인데요. 이 동물들도 기후변화 영향을 받습니까? 예, 사막여우는 북아프리카 사막에 사는데요. 지금 사막화가 심해지고 있어서 사막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막여우한테는 조금 기후변화가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2050년까지 그 사막여우 서식지가 약간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제 비버잖아요. 비버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 같은 데서 댐을 쌓고 뭐 이런 동물인데요. 이 비버의 역할은 생태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강에 이렇게 물을 어느 정도 가둠으로써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또 주변 온도의 수온을 낮추고 또 산불 같은 것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서 그 비버는 기후변화 시대에 아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죠. 그 비버가 많은 일을 하고 있군요. 네. 근데 뽀로로가 20주년이 됐다니까 동시에 좀 이런 동물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뽀로로 제작진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그러셨어요? 뽀로로 친구들은 도대체 남극에 사냐, 북극에 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이 어린이들 마음속에서 산다라고 이야.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이런 북극곰 펭귄이 기후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뽀로로와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야겠습니다. 늘 푸른 지구, 지금까지 한겨레신문의 남정현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최근 전통시장에 젊은 층들이 찾아오고 유명 브랜드의 컨셉 스토어나 힙한 상점들이 들어서는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시장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늘 위기라고 하는 전통시장에 나타난 이런 변화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움직임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 골목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전통시장의 위기 속 변화와 기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맞습니다. 빠르네요. 예. 네. 근데 이게 경기가 어렵다 하고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좀 체감이 되거든요. 예, 장사하는 예, 예.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대표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이게 예, 특수가 요즘 뭐- 있을까요? 대목이 있을까요? 그래도 전통시장에 가면 대목 분위기가 분명히 감지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인분들은 여전히 힘들다. 요즘 대목 특수 찾기 힘들다. 이런 얘기하고요. 무엇보다도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요즘 뭐 웬만한 사과 같은 경우 하나에 5,000원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전통시장도 예년만큼의 화랑을 찾는 것은 좀 어렵다. 이런 목소리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전통시장 가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보다는 쌉니다. 그래도 물건도 다양히 있어서 그래도 추석에는 가야죠.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셨죠? 힘드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요즘 시대 또 열심히 몸을 가볍게 해야 돼서. 그렇군요. 예, 다이어트였군요. 전 또 뭔가 일이 많아져서 지금 힘드신가. 그렇군요.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근데 사실은 저도 뭐 방송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전통시장은 그냥 위기라고 이렇게 좀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한 기억밖에 없거든요. 사실 전통시장이 맞습니다. 잘 되고 있다 이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한편에선 전통시장이 비즈니스 격전지다 뭐 이런 말이 들립니다. 어떤 점에서 전통시장 상권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건가요? 요즘 전통시장은 우리가 전통시장의 소비 주체가 이런 중장년층 어르신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전통시장은 어떻게 보면 2030 젊은이들의 가장 힙한 데이트 공간이다. 뭐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 전통시장의 가치가 이렇게 많이 부각되는 이유가 뭘까 보면 우리나라가 대형마트가 1993년 이마트 창동점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만 대형마트 500개도 소비자들은 경험해 봤고 대형마트 이후에 축구장 70배 규모라는 복합 쇼핑몰도 소비자들은 다 봤거든요. 큰 게 별거 아니구나 이런 것도 이제 다 봤고요. 반면 전통시장의 가치는 특히 2030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서부터 별로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늘 아파트 문화 콘크리트 문화에서만 길들여진 소비자에게 새로운 코드 이곳에 가면 작은 가게도 있고 그 옛날 요즘 그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했던 뭐 요즘 약과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런 것도 맛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통과 역사가 있는 그 전통 장터의 원형이 살아 있어서 그 옛날 요즘 2030 소비자들에게 늘 좀 여기에서 좀 새롭게 놀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카페도 전통시장의 진입로변에 가면 예쁜 카페 참 많다 이런 게 있어서 요즘 전통시장 상권 상당히 좀 주목할 수 있고요. 정부에서도 뭐 전국에 한 70개 이상 전통시장 한쪽에 청년몰 이런 상권 조성도 정부에서 열심히 이런 세금으로 지원해서 청년 상인들도 전통시장에 많이 진입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재밌네요. 이게 예를 들어 우리한테는 전통시장이 원래 그 상권이었는데 새로운 마트가 새로운 거였잖아요. 그죠? 큰 마트가 새로운 거라 와 마트 좋다 이랬었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는
마트가 옛날 거고 맞습니다. 전통시장이 새로운 거네요. 새로운 거죠. 또 이렇게 시대가 바뀝니까? 예. 예, 신기합니다. 근데 현재 남아있는 전통시장이 얼마나 돼요? 우리나라 전통시장은 전국적으로 한 1,400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많은 건 역시 서울에만 하더라도 한 200개 이상 정도 있고요. 그다음 부산이 한 166개, 경기도가 한 148개 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전통시장은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틈새 상권으로 잘 지원 보존하고 있고요. 여기에 종사하는 점포수만 하더라도 한 24만 개 정도 되거든요. 뭐 종사하는 상인분들만 해도 한 18만 명, 직원만 하더라도 거의 한 11만 명이니까 저는 전통시장 자체는 아직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저는 오히려 소비자도 즐겁고 창업자도 그래도 일반 이런 요즘 신도시 상권보다는 전통시장 상권이 수명도 훨씬 오래 갈 수 있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이 얘기 한번 해주셨거든요. 기억이 나요. 전통시장 가치가 있다. 미래도 있고. 그 강점이 있다면 그 일반 상권과 달리 전통시장의 강점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어요? 뭐가 제일 큰 강점일까요? 전통시장은 이렇게 군락을 이루어서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군락의 대표자 즉 상인의 조직이 그래도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일반 근린상권 같은 경우는 상인회가 없는 곳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다 각자 이렇게 하는데 전통시장은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상가 번영회 예전에 많이 들어봤잖아요. 무슨 역할 하는데 그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상인의 조직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부가 전통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창구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상인회에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인회 즉 어떻게 보면 상인들끼리의 어떤 끈끈한 커뮤니티가 잘 돌아가는 이런 강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가면 요즘 평균 나이가 상인분들은 한 70대 되신 분들 정말 많고요. 뭐 여차하면 40년, 50년 이상 청춘을 전통시장과 함께 하신 분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면 전통시장에 대를 잇는 가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가게를 미국 유학 갔다 와서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렇게 직접 대를 잇는 장수 가게도 상당히 많고요. 뭐 이런 월세만 하더라도 전통가게, 전통시장이 그렇게 생각보다 일반 상권보다는 월세가 싼 곳도 많고 이래서 저는 전통시장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 시장 규모의 한 25조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늘 창업자도 소비자도 좀 잘 살펴봐야 되는 정말 소중한 상권이다 이런 생각도 늘 듭니다. 그렇군요. 그 기존 전통시장 상인들의 점포 보증금이나 이 월세를 알아보는 게 현실적인 시장 조사일 것 같은데 보증금이나 월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물론 뭐 전체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최근 이 전통시장 실태조사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가게가 1층에 10평 정도 기준이라고 본다면 평균 보증금이 한 2,450 정도 되거든요. 보증금이. 월세도 100만 원이 안 됩니다. 평균 한 99만 원 정도.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일반 신도시 아파트 상권의 1층 10평 정도가 보증금 3, 4천에 월세 2, 300 수도권 상권은 이거와 비교한다 그러면 되게 저렴한 거고요. 월세 엄청 싸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를테면 요즘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의외로 작은 가게들이 상당히 많아서 7평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또 보증금 월세는 싸지만 권리금이 또 억대를 넘는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어디 시장인지 살짝 알려주시면 안 돼요? 뭐 이를테면 망원시장 같은 이런 거 정말 비싸죠. 장난이 아니네요. 전통시장 중에서도 지붕이 있는 전통시장이 인기라고요. 맞습니다. 지붕을 정부의 표현 아케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1,400개 전통시장 중에서 지붕 아케이드가 설치된 게 한 66%, 한 930개 매장이 지붕이 있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비 오거나 눈 올 때도
소비자도 어떤 쇼핑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상권에서는 이렇게 상권의 응집력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쇼핑몰 같은 효과 이런 게 있어서 창업자도 소비자도 오히려 지붕 있는 시장과 없는 시장을 구별해서 오히려 지붕 있는 시장을 더 선호하는 소비자도 늘고 지붕 있는 전통 시장이 훨씬 권리금도도 올라가는 이런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전통시장의 장점 저희가 이제 충분히 들었는데 장점을 살리면서 좀 전에 없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려면 어떤 아이템이 좋을까요? 요즘 전통시장에 보면요. 아까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전통시장의 핵심 가운데고 요즘 전통 그 지붕이 설치된 진입로변 같은 경우는 의외로 전통시장의 작은 카페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쁜 카페. 네, 들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카페가 아니라도 작은 카페들 많이 있고요. 여전히 전통시장의 가장 호황업종이라면 뭐 떡집이나 정육점, 족발, 반찬가게, 뭐 긴구이, 야채가게, 과일가게 이게 가장 뭐 전통적인 업종이고 강세입니다만 요즘 신세대 고객들을 대상으로는 이런 테이크아웃 이런 할 수 있는 주전부리 아이템 뭐 이런 닭강정이나 튀김이나 그쵸. 호떡 같은 이런 류의 길거리형 아이템 같은 경우도 여전히 전통시장의 틈새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매출 정보, 매물 정보가 예. 그 전통시장에 점포가 나오면 좀 이게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좀 맞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매물 정보는 네. 하나 팁을 드리면 창업자 입장에서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곳은 좋은 시장이 아닙니다. 예, 장사가 그쵸, 잘 되는 그러네요. 곳은 매물 예. 찾기가 힘듭니다. 그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통시장 아까 말씀드린 상인회를 통해서 거래가 될 수도 있고요. 요즘은 또 힙한 전통시장은 인근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 찾아가시면 전통시장 내에 혹시 공실이 있는지 매물 점포가 있는지 공실이 많은 쪽의 전통시장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좋은 좀 장사 잘 되는 곳은 전통시장의 임대점포 찾기 되게 힘듭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이야, 예. 그렇군요.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내가 카페를 하겠다. 예. 이러면 그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예전에는 네. 시장경영진흥원이라고 정부 기관이 있었고요. 지금은 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아예 전통시장 지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경영 패키지 사업 이런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데 지원하면 이제 마케팅과 홍보 지원, 교육 컨설팅 지원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지금 전국에 요즘 뭐 성과는 좀 안 나오는 이런 청년몰에 입점하면 청년 상인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뭐 2년 동안은 임차료를 지원하는 곳, 그다음에 창업 컨설팅이나 교육까지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많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직접 입점할 때는 이런 지원 프로그램도 좀 잘 알아보시고 이렇게 직접 창업하는 게 상당히 네, 효율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이 전통시장 상권의 창업을 생각할 때 좀 유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전통시장 그러면 아까 고령 창업자가 많기 때문에 특히 청년 창업자들은 젊은 분들이 간다면 기존의 40년, 50년 그 터밭을 지키고 있는 기존 상인분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 관계. 소통 지수를 좀 높여야 된다. 그분들이 이미 그 동네 분위기도 알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의 오프라인 거점을 갖고 있으면서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매장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이렇게 추구하는 수익 모델을 갖는 거 중요하고요. 요즘 뭐 전통시장 상인들은 SNS 마케팅도 기본이거든요. 뭐 유튜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강화한다면 저는 오히려 전통시장의 가치는 정말 창업자들도 행복하고 소비자도 즐거운 아마 이런 가장 좋은 이런 장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하려면 무조건 전통시장을 가야겠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거의 유일하게 희망 섞인 얘기가 아닌가. 예. 네, 전통시장 이야기 위기 속의 변화 기회를 만들어 볼만 한 것 같습니다.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항저우였습니다. 6616님, 항저우, 6303님,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네, 7874님, 오늘도 오승원 아나운서의 정겨운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건승을 응원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1292님, 밤새 편의점 근무하고 곧 퇴근이라고.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푹 쉬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주말이니까 여러분 모두 좋은 주말 되기 바라겠습니다. 주말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진행하고요. 전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